전 세계가 개인정보 보호를 외치며 신분증 없는 자유로운 사회를 꿈꾸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이 전국민 고유번호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에 글로벌 NGO 활동가는 한국의 후진적 시스템을 규탄하기 위해 직접 현지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목격한 현실은 그녀의 모든 선입견을 뒤흔들어 놓게 되는데요. 활동가가 한국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이 무엇이길래 그녀의 인생관까지 완전히 바뀌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 모리스입니다. 글로벌 NGO에서 시민권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저에게도 참 충격적이었던 경험인데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인식 전환 이야기죠. 이야기는 작년 가을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디지털 행정회의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당시 신분증 없는 자유로운 사회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자유권 확대가 화두였으니까요. 특히 코로나 이후 각국 정부들이 시민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반발이 거세졌어요. 도쿄의 호텔 컨퍼런스룸은 정말 웅장했어요.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는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진중하고 학술적이었죠. 저는 그날 아침부터 긴장되더군요. 이런 국제회의에서 발표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일본 내각정 보조사실의 타카시 하야시 간부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타카시는 항상 냉소적인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이에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말할 때마다 안경을 살짝 밀어 올리는 습관이 있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니 씨, 이번 프로젝트 흥미롭네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가 있다는 거 아세요? 타카시의 말에 저도 궁금해졌어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바로 한국입니다. 국민번호로 사람을 관리하는 나라죠. 자유의 적 아닙니까? 모든 국민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출생부터 사망까지 추적한다니 조지 오웰의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일 아닙니까? 타카시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서구에서는 이미 개인정보 보호가 인권의 기본이 된 지 오래인데 한국은 아직도 구시대적 발상에 머물러 있어요. 국민을 숫자로 취급하는 거죠. 타카시의 말에 저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런 인식이 서구 사회에서는 일반적이거든요.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국가가 개인을 번호로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죠. 저 역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왔으니까요. 맞아요, 타카시 씨. 프라이버시가 무너지는 사회는 정말 위험해요. 저희 프로젝트도 바로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거든요. 개인이 국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권리를 찾아주는 거죠. 회의장 분위기도 저희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유럽연합 대표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사례를 발표했고 미국 측에서는 신분증 없이도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죠. 캐나다 대표는 익명투표 시스템을, 호주 대표는 자발적 신원 공개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전 세계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미래 사회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의 중반쯤 한국 대표가 발언을 요청했는데 타카시가 묘하게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마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처럼 말이에요. 타카시의 얼굴에 살짝 긴장감이 스쳤어요. 죄송하지만 한국 측 발표는 시간상 다음 세션으로 미뤄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은 이미 예정된 발표들로 꽉 찬 상태라서요. 타카시가 급작스럽게 제안했어요. 저도 별 생각 없이 동의했죠. 어차피 한국의 시스템은 저희가 비판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였으니까요. 한국 대표는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지만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도쿄의 저녁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화려했지만 제 마음은 왠지 복잡했거든요. 신분 없이 사는 자유라는 게 정말 가능한 걸까? 그런 사회가 과연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미국 성인 중에서 신분증이 없어서 의료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였어요.
전체 성인의 거의 10%에 가까운 숫자였죠. 더 충격적인 건 NGO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었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 고유번호 기반 전자행정을 완벽하게 구축한 나라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전 국민 시스템이 정말 가능한 건가? 그리고 그게 정말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는데 더욱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미국 현지 뉴스에서는 신분증 없는 성인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유럽에서는 난민들이 신분 증명을 못해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정말 착잡했어요. 자유를 위해 추진하던 프로젝트가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시민권 포럼에 참석해달라는 거였어요. 한국 정부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 각국의 신분 인증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자리라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보게 되면 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해온 작업들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직업적 의무감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입국 절차가 정말 빨랐거든요. 여권만 스캔하면 바로 통과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 서류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한국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호텔에서 체크인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권 번호만 입력하면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더군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죠. 이렇게 쉽게 개인정보가 연결되는 게 과연 안전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포럼 참석을 위해 정부 세종청사로 향했어요. 택시 기사분이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택시비 결제할 때 또 놀랐어요. 카드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지하철, 버스, 택시, 심지어 편의점까지 전부 같은 카드로 결제되더군요. 정부 청사에 도착해서 민원실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국 어르신 한 분과 외국인 한 분이 동시에 창구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처리 시간이 거의 똑같았어요. 외국인분도 여권과 번호 하나만 있으면 즉시 등록이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게 가능한 나라가 실제로 존재했네요 라고 중얼거렸는데 옆에 있던 창구 직원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저희는 사람을 번호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번호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같은 시스템인데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저는 그동안 이 시스템을 감시의 도구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도움의 도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포럼 회장에 들어서니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도쿄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경청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한국 측 발표자가 나와서 시스템 소개를 시작했는데 정말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저희 시스템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고 국가가 국민을 신뢰하는 관계죠. 번호는 단순한 식별자가 아니라 권리 보장의 수단입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더욱이 통계 자료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복지 사각지대 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였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용기를 내서 질문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하시나요? 국가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면 위험하지 않나요? 한국 발표자가 웃으면서 답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보를 숨기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제 정보에 접근했는지 모든 국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안전한 거죠.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발상 자체가 새로웠거든요. 서구식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과연 제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게 정말 옳은 건가?
자유와 효율성이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한국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혼란과 궁금증으로 가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서울 시내를 돌아보기로 했어요. 직접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정말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했어요. 지하철역에서 할머니 한 분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조작하고 계시더라고요. 궁금해서 다가가서 여쭤봤는데 병원 예약을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것도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자동으로 추천받아서 바로 예약하는 거였죠. 이렇게 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료받을 수 있어요. 정말 편해졌어요.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병원 예약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한국에서는 할머니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점심때가 되어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신기한 걸 봤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데도 주문을 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메뉴판에 QR코드가 있어서 스캔하면 자동으로 번역되고 주문도 바로 되더라고요. 식당 사장님께 여쭤보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요즘은 정말 편해졌어요. 외국 손님들도 금방금방 주문하시고 결제도 간단하고 예전에는 언어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전혀 문제 없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국민만을 위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포용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배타적인 게 아니라 포용적인 거였죠. 오후에는 행정안전부 청사를 방문했어요. 윤서진 디지털 국장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윤서진 국장은 정말 차분하고 논리적인 분이셨어요. 첫인상부터 신뢰감을 주는 분이었죠.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직설적으로 질문했어요. 솔직히 한국의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서진 국장이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차분하게 답하시더군요. 제니 씨, 한국은 정보가 통제되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흐르는 나라입니다. 모든 정보 처리 과정이 공개되고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 더 투명한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국가가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위험하지 않나요? 윤서진 국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보세요. 저의 개인정보에 누가 언제 접근했는지 모든 기록이 남아요. 만약 부당한 접근이 있으면 즉시 알림이 오고 책임자를 추궁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투명함이 주는 안전함이에요. 정말 신기했어요. 정보를 숨기는 게 아니라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보호받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윤서진 국장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정보를 수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국민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거죠. 그때 윤서진 국장이 놀라운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화면에 나온 숫자들을 보고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한국의 공공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율이 전 세계 1위였고 복지 사각지대 발생률은 0.01%에 불과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윤서진 국장이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가 사람을 번호로 보는 게 아니라 번호 뒤에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저는 그 순간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비판했던 시스템이 사실은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럼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하시나요?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했어요. 윤서진 국장이 웃으시면서 답하셨어요. 진정한 자유는 방치가 아니라 보호받는 거예요.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알고 있을 때 비로소 국민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국가를 감시자가 아닌 동행자로 보는 거예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선입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시스템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통제가 아니라 보호였고 감시가 아니라 돌봄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긴 시간 동안 보고서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쓸수록 더 복잡해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프로젝트가 과연 옳은 방향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한국 디지털 행정센터를 방문했어요. 윤서진 국장이 직접 안내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놀라웠어요.
벽면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전국의 행정처리 현황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저희 시스템의 심장부예요. 윤서진 국장이 설명해 주셨어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민원이나 서비스 요청이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화면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출생 신고부터 시작해서 교육, 병역, 취업, 결혼, 출산, 의료, 연금, 사망 신고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번호로 연결되어 관리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각각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필요한 서비스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출생부터 병역, 의료, 은퇴까지 한 번호로 관리된다고요? 저는 정말 놀라서 물어봤어요. 맞아요. 하지만 관리가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가 목적이에요. 윤서진 국장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건강보험, 양육수당, 예방접종 일정이 자동으로 등록돼요. 부모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말이죠.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미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이것저것 신청하느라 정말 힘든데 한국에서는 모든 게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윤서진 국장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해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안해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시스템은 사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국가가 국민의 필요를 미리 파악해서 도움을 주는 거였죠. 윤서진 국장이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거기는 외국인 서비스 센터였어요. 저희는 한국 국민만이 아니라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을 돕고 싶어요. 윤서진 국장의 말씀에 저는 또 놀랐어요. 화면에 나온 통계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울 텐데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했어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물어봤어요. 번호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언어를 몰라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번역해주고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해줘요. 사람이 시스템에 맞추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사람에게 맞춰가는 거죠.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의 철학이 느껴졌거든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윤서진 국장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국민과의 신뢰예요. 국민이 국가를 믿어주지 않으면 이런 시스템은 만들 수 없거든요. 신뢰요? 네. 저희 시스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예요. 국민들이 국가가 자신들을 제대로 돌봐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국가도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요. 저는 그 말에 정말 깊이 공감했어요. 서구 사회에서는 국가와 개인이 대립관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동반자 관계로 인식되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국가를 감시자가 아닌 동행자로 봅니다. 윤서진 국장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센터를 둘러보는 내내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자유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방치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정한 자유는 국가의 보호 속에서 누리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윤서진 국장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니 씨, 정보는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기회의 수단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기술로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은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를 기술로 조화시킨 나라였던 거예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였죠. 그날 저녁 저는 호텔에서 긴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시스템은 제가 우려했던 감시 체제가 아니라 돌봄 체제였어요. 국민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프로젝트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신분증 없는 자유로운 사회가 과연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대로 된 신분 보장 시스템이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줄 수 있는 걸까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었어요. UN 디지털 행정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다른 연사가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저에게 기회가 돌아온 거였죠. 솔직히 말하면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주장해온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 느낀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죠. 발표 당일 UN 회의장에는 각국의 고위 관료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어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했거든요. 연단에 올라서서 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의 자유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죠. 정보는 통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저는 윤서진 국장의 말을 인용했어요. 한국은 기술로 공동체를 만든 나라였습니다.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모든 국민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직접 본 사례들을 하나씩 소개했어요.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하는 장면, 외국인도 쉽게 공공서비스를 받는 모습, 복지 사각지대가 거의 없는 시스템 등을 말이에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방치가 아니라 보호받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알고 있을 때 비로소 국민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요. 발표를 하는 내내 저는 회장의 분위기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이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한국의 통계 자료들을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의 복지 사각지대 발생률은 0.01%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예요. 공공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율은 세계 1위고요. 이 모든 게 주민등록번호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때 저는 타카시 하야시의 얼굴을 봤어요. 정말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마 저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했을 거예요. 타카시는 중간에 자리를 뜨더군요. 저는 발표를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서비스를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둘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기술은 사람을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발표가 끝나자 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었어요. 특히 유럽 대표들은 한국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발표 후 윤서진 국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제니 씨. 저희 시스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윤서진 국장께 정말 감사했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국장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한국에서 단순히 시스템만 본 게 아니라 철학을 배웠어요. 기술이 어떻게 사람을 위해 존재할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그날 저녁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에서 저는 긴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제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정말 놀랄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신분증 없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호받는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프로젝트 말이에요. 한국의 사례를 전 세계에 알리고 각국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회사에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동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한국에서 세뇌당했다고 말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흥미로워했어요. 가장 큰 반대는 타카시 하야시로부터 왔어요. 타카시는 저의 발표 영상을 보고 난 후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제니 씨, 정말 실망스럽네요. 당신이 그렇게 쉽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한국의 프로파간다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타카시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당황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일 거예요. 타카시 씨, 저는 제가 직접 본 것을 말한 거예요.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하지만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국가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게 위험하지 않나요? 타카시의 질문에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오히려 더 자유로웠어요. 복잡한 서류 작업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차별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타카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마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사례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학회에서 발표하고 논문을 쓰고 언론 인터뷰도 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차가웠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독일 정부 관계자의 반응이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사례네요. 저희도 비슷한 시스템을 검토해봤는데 국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포기했거든요. 한국은 어떻게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윤서진 국장의 말을 떠올렸어요. 신뢰예요. 국민이 국가를 믿고 국가가 국민을 믿는 관계였어요. 정보를 수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몇 달 후, 저는 정말 뜻깊은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한국형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물론 각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철학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응이었어요. 저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와 협력해서 다른 나라들의 한국의 시스템을 소개하는 일이었어요.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철학과 문화까지 함께 나누는 거였죠. 첫 번째 파일럿 프로젝트는 에스토니아에서 시작되었어요. 에스토니아는 이미 디지털 정부로 유명한 나라였지만 한국의 포용적 접근법에 관심을 보였거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에게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개인과 공동체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조화로운 관계라는 걸 믿게 되었어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저는 윤서진 국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국장님, 정말 감사해요. 국장님 덕분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저도 기술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윤서진 국장의 답장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니 씨야말로 고마워요. 저희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려주셔서 말이에요. 기술은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작은 변화지만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해가 지나고 저는 다시 한번 큰 기회를 얻었어요. 유엔 총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기술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전 세계 정상들과 고위 관료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준비하면서도 정말 떨렸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했으니까요. 연설 당일 유엔 총회장은 정말 장엄했어요. 각국의 국가 원수와 정부 대표들이 모여 있었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죠. 저는 연단에 올라서서 깊게 숨을 쉬었어요.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차분하게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술이 모든 인류를 하나로 연결하는 꿈을 말이에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담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보고 경험한 것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회장의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민 고유번호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그들은 기술을 사람을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만들었거든요. 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설명했어요. 한국의 복지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는 것, 외국인도 동등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것 등을 말이에요. 여러분, 정보는 힘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한국은 그 힘을 국민을 위해, 인류를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연설 중간에 저는 타카시 하야시를 봤어요. 타카시도 일본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해 있었거든요. 타카시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죠. 저는 제안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모든 나라가 한국의 사례를 연구해 보기를 말이에요. 물론 각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겠지만 기본적인 철학은 배울만 해요. 기술로 공동체를 만들고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철학 말이에요. 저는 연설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한 줄의 번호, 그 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효율이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이 있었어요. 숫자 뒤에 숨은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미래의 디지털 사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연설이 끝나자 회장에서 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나라 대표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연설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한국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졌어요.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의 관심이 높았어요. 아직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들이었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 했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프랑스 대통령의 반응이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저희도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서비스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는데 새로운 해법을 찾은 것 같아요. 독일 총리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기술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는데 진정한 디지털 사회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반응은 타카시 하야시로부터 왔어요. 연설이 끝나고 저에게 다가온 타카시는 정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제니 씨, 정말 훌륭한 연설이었어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타카시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저도 한국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어졌어요. 제가 가졌던 선입견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타카시의 말에 저는 정말 기뻤어요.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바뀐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윤서진 국장에게 연락했어요. 연설 소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국장님, 오늘 유엔에서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윤서진 국장의 답장이 정말 따뜻했어요. 제니 씨 덕분에 저희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가 세계에 알려지고 있네요. 정말 감사해요. 이제 기술이 모든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밤 정말 뿌듯하게 잠들었어요. 작은 시작이지만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설을 마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저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한국형 디지털 행정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각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된 형태였지만 기본 철학은 한국의 것을 따르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에스토니아였어요. 이미 디지털 정부로 유명했던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포용적 접근법을 받아들여서 더욱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에스토니아 정부 관계자는 저에게 이런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제니 씨 덕분에 저희도 진정한 디지털 사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저희 국민들도 한국 국민들처럼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를 누리고 있어요. 싱가포르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작은 도시국가라는 장점을 살려서 한국보다도 더 빠르게 시스템을 구축했죠.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일본에서 일어났어요. 타카시 하야시가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서 시스템을 직접 체험한 후 일본 내에서도 비슷한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타카시로부터 온 이메일을 읽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니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보고 나니
왜 당신이 그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도 일본에서 비슷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타카시의 변화는 일본 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일본 정부도 한국형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결국 전체 사회가 변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더욱 의미 있는 건 이런 변화가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어요. 개인과 공동체를 대립관계로 보던 시각에서 조화관계로 보는 시각으로 말이에요. 유럽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던 유럽연합도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유럽만의 방식으로 수정하겠지만 기본적인 철학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아프리카의 한 개발도상국에서 연락이 왔을 때였어요. 그 나라는 아직 기본적인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된 디지털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희는 선진국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처음부터 사람 중심의 디지털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 나라 정부 관계자의 말에 저는 정말 희망을 느꼈어요. 기술이 정말로 모든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지금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글로벌 디지털 공동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인데 각국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국형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에요. 단순히 기술을 이식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철학과 문화까지 함께 전수하는 거죠.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변화를 직접 목격할 때예요. 몇 달 전 방문했던 베트남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형 시스템을 도입한 후 농촌 지역 주민들도 도시와 똑같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베트남의 한 농촌 마을에서 만난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멀리 나가지 않아도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면 병원 예약도 하고 연금도 받고 손자 교육비 지원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기술이 정말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정말 의미 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유엔에서 디지털 포용성 지수라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기로 했다는 거예요. 각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얼마나 포용적인지를 평가하는 지표였죠. 당연히 한국이 1위를 차지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나라들도 이 지표를 통해 자신들의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경쟁이 아니라 상생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거죠.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만났던 타카시 하야시가 일본에서 한국형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타카시로부터 온 편지를 읽고 저는 정말 울컥했어요. 제니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저도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제 일본 국민들도 더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를 누리고 있어요.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비판하려고 시작했던 일이 결국 전 세계를 바꾸는 운동으로 발전한 거예요. 지금도 저는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더 많은 나라들이 기술을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말이에요. 어떤 날은 힘들기도 하지만 변화를 목격할 때마다 새로운 힘이 생겨요. 최근에 저는 윤서진 국장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열린 국제 디지털 포럼에서였는데 윤서진 국장은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지고 계셨어요. 제니 씨 덕분에 저희 시스템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네요. 정말 감사해요. 윤서진 국장의 말에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아니에요, 국장님. 저는 그냥 진실을 전했을 뿐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거죠. 그날 저녁 한강을 걸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몇 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제가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한국이 보여준 그 따뜻한 기술 철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한 나라라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깨달음을 나누고 싶어요. 한 줄의 번호, 그 안에는 정말로 사람이 있었어요. 숫자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있었고, 통제가 아니라 돌봄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기술이 어떻게 인류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은 단순한 행정도구가 아니라 인류애가 담긴 따뜻한 기술이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이 소중한 가치들을 전 세계에 전하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그 아름다운 꿈을 함께 이루어가고 싶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